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예천 용궁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중에 과학 파트에서 물리 분야를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문제 푸는 과정이 쉽진 않았을 테지만 문제를 한 번 더 차근차근 읽어보고 같이 풀이를 해본다면 여러분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 푸는 과정과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번 문제는 지구와 달에서 물체 AB의 무게를 측정한 실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성질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 무게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는 사실입니다. 질량과 무게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구를 기준으로 A의 질량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 곱하기 9.8을 곱해주면 지구에서 A 무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달에서는 B의 질량에 달은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9.8 곱하기 6분의 1을 추가로 곱해줍니다. 이 식을 활용하면 B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A의 무게는 300N, B의 무게도 300N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무게가 같은 걸 보아서 우리는 B의 질량이 A의 6배라고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에 물체 AB의 질량은 같아가 틀렸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에 지구 표면에서 물체 B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알아봤듯이 B의 질량은 A의 6배이므로 물체 B가 지구로 오게 되면은 A의 무게의 6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300N 곱하기 6배를 해주게 되면 물체 B가 지구로 왔을 때 B의 무게는 1800N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니은 또 틀린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에서 A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 크기와 B에 작용하는 달의 중력 크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이미 중력의 크기란 무게와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A의 무게도 300N, B의 무게도 300N이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 크기와 B에 작용하는 달의 중력 크기는 같다라는 사실이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디귿, 즉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을 보고 각각 어떤 거울인지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렌즈나 거울의 상을 관찰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데, 선생님이 일단 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물체가 가깝고 멀음에 따라서 렌즈와 거울은 보이는 모습과 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표를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가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고 가까이 있을 때 크고 똑바로 선 상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울에서 가까이 있을 때 크고 똑바로 보이는 상은 오목거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물체가 렌즈에서 멀 때 거꾸로 서 있고 작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렌즈를 기준으로 멀리 있을 때 작고 거꾸로 보이는 상은 볼록 렌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기역과 니은 보기를 풀이할 수 있는데, 기억해 보면 가는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이다. 가는 볼록 거울이 아니라 오목 거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니은 나는 오목 렌즈의 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목 렌즈가 아니라 볼록 렌즈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기역과 니은은 틀린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귿에서 나의 렌즈는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렌즈는 우리가 볼록 렌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볼록 렌즈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볼록 렌즈에 평형한 빛이 투영되게 되면 이 빛은 렌즈의 중심부로 꺾이는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빛이 한 점에 모이는 성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디귿 3번이 됩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막대가 받는 힘의 방향에 대한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왼손 법칙을 활용해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주어졌을 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손 법칙은 선생님이 오른쪽 상단에 띄워두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다음과 같이 연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류는 플러스 극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B방향이 될 거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A방향이 전자, B방향이 전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보기에서 둥근 막대에서 전자는 B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전자는 A방향이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선에서 받는 힘의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 전류는 B방향이니까 자, 여러분 왼손을 꺼내서 검지를 아래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지를 B방향으로 하게 되면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엄지가 C방향을 가리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선이 C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해 보게 되면 C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에 보게 되면 무엇을 바꾸었더니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바뀌고 도선이 D방향으로 이동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보기에서 자석의 N극과 S극의 위치를 바꾸었을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N극과 S극을 바꾸게 되면 여기가 S극, 아래쪽이 N극이 되겠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아까와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방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니까 우리가 B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기장 방향으로 검지를 그리고 전류의 방향으로 중지를 세워보면 이번엔 힘의 방향이 D의 방향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라에서 움직이는 방향 D, 니은은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실험 과정 다에서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바꿨을 때 막대는 D방향으로 이동한다 되어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은 마이너스 대신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전류는 아까와는 반대로 A방향으로 전류가 이동할 테고 자기장은 똑같이 아랫방향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검지를 아랫방향, 중지를 전류의 A방향으로 하게 되면 힘을 나타내는 엄지가 D방향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모두 맞고 답은 5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는 길이가 서로 다른 두 니크롬선의 전압을 높이면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두 그래프를 한 그래프 안에 겹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ohm의 법칙을 나타내보면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식에서 우리는 저항이 커지게 되면 전류는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 채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니크롬선은 긴 니크롬선보다 저항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전압을 4.5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짧은 니크롬선이 전류의 값이 긴 니크롬선보다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사실은 우리가 저항이 더 작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짧은 니크롬선보다 긴 니크롬선의 저항이 더 크다라는 사실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우리가 이 표를 자세히 살펴보기만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니은을 보게 되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흐른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전압이 1.5, 3, 4.5, 6V 증가한 동안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의 기울기는 다르지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비례한다라고 설명하게 됐죠. 그래서 니은 보기에 반비례한다는 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전압일 때 똑같이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이 있고 긴 니크롬선에서 짧은 니크롬선이 되면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니크롬선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린 답은 1번 기역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과학적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먼저 과학적 이를 정의해 보게 되면 과학적 일이란 물체가 힘을 받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이동하였을 때 우리는 과학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아래 상황들을 각각 분석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상황에서는 학생이 위쪽으로 물체에 힘을 줬고 물체 또한 위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과학적인 일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한 일은 0이다.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경우에 이 박스는 지금 가만히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 경우는 우리는 과학적 일을 했다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면 중력에 대해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디귿에서 중력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물체 또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였으니까 중력이 일을 한 사실을 맞고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겠죠. 중력이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맞는 예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 디귿이 되게 됩니다. 6번 문제는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자를 읽고 에너지 전환 과정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 단계마다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서는 물체를 올렸더니 천천히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있을 겁니다. 우린 이 두 개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떨어지면서 내부의 톱니바퀴를 돌리면서 전기가 생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세 번째에서는 전기가 램프에 공급되어서 빛을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순서대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 A, B, C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A부터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보존된다 되어 있는데 보존된 게 아니라 우리는 전환된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B, 역학적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전환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C는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전환되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하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은 B와 C, 답은 4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실린더 속 기체의 변화 모습을 무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을 보면 가에서 나로 온도 변화가 일어났을 때 부피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온도가 더 높을 때 되겠죠. 기억, 기체 온도는 나가 가보다 높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기체 입자의 운동은 가가 나보다 활발하다.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더 활발할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 나가 가보다 활발해야 되겠죠. 틀린 보기고요.
디귿.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부피가 증가하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나가 가보다 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물의 냉각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4분의 물이 얼기 시작한다. 그림은 물이 냉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었다가 나중에는 얼음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4분부터는 물이 얼음으로 얼기 시작한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물의 양을 늘리면 A 구간이 길어진다. 양이 늘린다고 해서 온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양을 늘리면 그만큼 어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 구간이 길어진다. 맞는 보기고요. 디귿 A 구간에는 물과 얼음이 같이 존재한다. A 구간은 온도가 일정한 걸로 보아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물이 얼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물과 얼음이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9번 그림 가에서 다는 원자와 이온의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가에서 다 원자 핵과 전자의 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 가는 3개, 나는 8개, 다는 11개, 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는 가는 3개, 나는 10개, 다는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중성을 띄고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전자 2개가 더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 다음 다는 원자핵이 1개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 1을 띄고 있을 겁니다. 네,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이온의 모형은 2개이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것은 이온이기 때문에 나와 다가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가는 음이온을 나타내는 모형이다. 중성이기 때문에 이온이 아니라 원자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보기고요. 디귿 원자 핵의 전하량은 다가 11개, 나는 8개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겨울철에 제설을 위해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에 대한 신문기사이다. 이와 같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에 대해 물질의 특성과 관련지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눈에 염화칼슘이 더해지면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 되겠죠. 그래서 눈에 염화칼슘이 녹으면 혼합물이 됩니다. 혼합물의 특성상 순물질보다 녹는 점, 어는 점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얼음이 녹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바닥이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으로는 4번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어는 점이 낮기 때문이다가 되겠습니다. 11번 그래프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고체 상태의 순물질 A의 D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물의 밀도는 1g/cm 세제곱센티미터이고 B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밀도는 부피에 대한 질량값으로 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부피와 질량이 있기 때문에 AD의 밀도를 알 수 있다.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니은 B를 물에 넣으면 물에 가라앉는다. 가라앉으려면 물의 밀도보다 더 커야 되겠죠. B는 부피가
30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질량이 40g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인 1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B를 물에 넣으면 물에 가라앉게 되겠죠. 다음 디귿 C와 D는 같은 물질이다. C는 30분의 30으로 1이 될 거고요. D는 10분의 10으로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동일한 것은 밀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다. 따라서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3이다. 자,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의 개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살펴보면 반응하기 전과 반응하기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 질소는 2개, 그 다음 반응 전 수소는 2개, 하지만 A 분자만큼 있겠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암모니아에서 질소는 1개지만 몇 분자? 2분자가 있기 때문에 2개. 그 다음 수소가 3개가 있지만 2분자가 있기 때문에 총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동일하지만 수소는 다릅니다. 그래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6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수소 분자가 총 몇 개가 있어야 된다. 6개가 되려면 3분자, 3분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3분자가 있으면 동일하구나. 그래서 A에 들어갈 것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X는 6이다. 자,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반응 전에 질소가 2리터, 그 다음에 수소가 6리터를 반응시켰더니 4리터가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 아까 다시 돌아가서 지금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1대 3대 2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지금 모두 기체들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체 반응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기체 반응 법칙이란 개수비가 어떻다? 반응하는 생성되는 부피비랑 동일하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질소가 1만큼 반응한다. 그러면 2만큼 반응했을 때는 수소는 몇 반응한다? 3배인 6이 반응하겠죠. 6리터가. 그랬을 때 다시 나오는 암모니아는 2만큼 생성돼야 되니까 얼마? 4리터. 그래서 얘들은 질소랑 수소를 모두 사용해서 암모니아 4리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리터와 9리터인데 지금 1대 3이 아니죠. 그러면 한쪽은 모두 다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구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수소를 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를 3만큼 9리터 사용하면 질소는 1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 3리터만 쓰이겠죠. 그러면 수소는 다 썼지만 누가 남는다? 질소 1리터는 남게 됩니다. 그러면 X값인 다시 개수비를 보면 2가 되겠죠. 그러면 3대 9대 얼마? 6리터가 나오기 때문에 X는 6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험 2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은 누구다? 질소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열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이다. 가에서 다중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이용한 현상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 찬 음료가 담긴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을 만나면서 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 변화를 뭐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액화열이 되겠죠. 이번에 액화열은 어떻게 된다?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방출하는 반응이 되겠고요.
마당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 이거는 반대작용이죠. 물이 뭘로 변한다? 뜨거우니까 수증기로 변하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이번에는 기화열이 되겠죠. 기화열은 어떻게? 흡수하겠죠. 기화열이 열을 주변에 있던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가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기 때문에 나는 흡수 반응. 다음 다. 손난로를 흔들면 처리산소와 반응하여 손난로가 따뜻해진다. 반응을 하였더니 어떻게? 주위가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열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위의 온도로 올라가면 열을 방출했겠죠, 주변으로. 그래서 요 손난로 철과 산소가 반응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2번 나만 되겠습니다. 문제지 14문항부터 19문항까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4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식물의 호흡을 이해하고 광합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A 과정은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므로 호흡입니다. 기억.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A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광합성에 이용된다. 호흡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일부는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하루 중 A 과정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짧다. 광합성은 비대너지를 이용하므로 주로 낮에 일어나지만 호흡은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15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우리 몸의 기능 조절에 호르몬이 관여함을 알고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A 구간에서 일어나는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항에서는 항상성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성이란 우리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A는 운동으로 인해 올라간 체온을 다시 내리는 과정입니다. 기억, 땀 분비가 억제된다. 땀 분비가 촉진되어 체온이 내려갑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피부 근처혈관이 확장된다. 피부 근처혈관이 확장되어서 열 방출량이 증가하는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한다.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면 세포호흡이 촉진되고 열 발생량이 증가하여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티록신의 분비는 억제되어야 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니은입니다. 16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멘델 유전 실험의 의의와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가 적용되는 유전 현상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성과 열성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성이란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의 개체끼리 교배하였을 때 자손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열성이란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말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둥근 유전자는 라지 R, 주름진 유전자는 스몰 r, 그리고 노란색 유전자는 라지 Y, 초록색 유전자는 스몰 y라고 표현하였고
라지 R은 스몰 r에 대해서 우성, 그리고 라지 Y는 스몰 y에 대해 우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기억. 가와 나의 표현형은 동일하다. 가 그림에서 유전자는 라지 R, 라지 Y, 라지 Y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Y, 라지 Y. 표현형은 둥글고 노란색입니다. 나 그림에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로 유전자가 표현되어 있으므로 나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입니다. 표현형은 마찬가지로 둥글고 노란색입니다. 따라서 기억, 가와 나 모두 표현형은 둥글고 노란색 완두로 표현형은 동일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나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한 종류이다. 나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이며 네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틀린 설명입니다. 만약 니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생식세포 분열을 반드시 그려보셔야 합니다. 디귿, 가와 나를 교배하여 얻은 자손의 표현형은 모두 둥글고 초록색이다. 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라지 R, 라지 Y이므로 나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와 수정되어 나타나는 자손은 모두 우성형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을 조금 더 자세하게 퍼넷 사각형을 그려서 확인해 본다면 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라지 R, 라지 Y, 나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가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이므로 가와 나를 교배하여 얻은 자손의 유전자형은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입니다. 모두 둥글고 노란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번과 같은 문항은 반드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17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기억, 도로 건설 후 생물 다양성은 숲 중심지가 가장자리보다 더 많이 감소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 건설이 되고 난 후에는 중심지가 가장자리보다 훨씬 더 많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생태 통로를 건설하여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면 생물 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된다. 그림에서 생태 통로가 건설되었을 때 숲 중심지가 다시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국가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8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생물의 위적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기억,
기억은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이다. 동물 몸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순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세포, 니은은 기관계 단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기억,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가 맞습니다. 니은은 식물의 구성 단계에는 없는 단계이다. 식물 몸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순으로 구성됩니다. 식물 몸의 구성 단계에서는 조직계를 잘 알아두시고 동물 몸의 구성 단계에서는 기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관계는 동물 몸의 구성 단계에만 있습니다. 즉, 식물 몸의 구성 단계에는 없습니다. 조직계는 식물 몸의 구성 단계에만 있습니다. 즉, 동물 몸의 구성 단계에는 없습니다. 니은. 따라서 기관계는 식물의 구성 단계에는 없는 단계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콩팥과 방광은 기관 단계에 해당한다. 콩팥과 방광은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9문항입니다. 성취 기준은 순환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혈액의 순환 경로를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기억은 판막이다. 기억은 판막이 맞습니다.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장과 정맥에 판막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은 혈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가 적절하다. 정맥은 혈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막이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은 혈관벽이 얇아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에 적합하다.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얇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혈관의 종류와 각 특징을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체크중 학업성취평가 과학과목 1회 문제지 지구과학 부분을 해설을 할 영광고등학교 교사 강대윤입니다. 앞선 생명과학 문항 해설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지구과학 문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이라는 과목명 다들 들어보셨죠? 크게 지질, 기상, 해양, 천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단원별로 조금씩 배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지 20번 문항부터 25번 문항까지입니다. 20번 문항입니다. 20번 문항의 성취 기준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을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암석의 순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표는 암석 표본을 관찰하는 탐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표본 번호 4개의 표본이 지금 주어져 있고 암석의 특징과 암석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른 분류 기억나실까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습니다. 화성암은 주로 마그마의 작용에 의해서 화성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하고, 퇴적암은
풍화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변성암은 화성암, 퇴적암 등이 혹은 변성암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암석들이 다른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형되어 만들어진 암석들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표본번호 1번을 보시면 암석의 색이 밝고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고 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암석의 이름은 화강암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규소, 우리가 흔히 SiO2라고 하는 성분의 함량이 63% 이상으로 굉장히 밝은 색을 띠는 암석이고 냉각 속도가 느려서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이런 암석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에 가장 적당한 암석은 화강암이 될 것 같습니다. 니은에는 편마암이라는 암석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난다 라는 설명 가능하겠죠? 염리 또는 편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염리 또는 편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에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난다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암석의 이름. 암석의 색이 밝고 묽은 염산과 반응한다. 여기서는 묽은 염산과 반응한다가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 암석은 우리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탄산염 암석으로 묽은 염산과 반응하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암석의 이름은 석회암 또는 대리암입니다. 그래서 화강암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암석의 이름은 현무암이 아니라 화강암이고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 디귿도 틀린 표현이므로 20번 문항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의 성취 기준은 대륙이동설을 이해하고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의 분포를 판의 경계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림에 판의 경계 부근에 단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판의 경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요 부분, 요게 뭐가 될까요? 그쵸? 여기가 해구가 되겠습니다. 자, 해구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꼭 판이라는 개념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은 지각과 여기 지각이 있죠? 지각과 멘틀의 전체가 아니라 상부 멘틀, 그 멘틀의 가장 윗부분입니다. 여기를 포함한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가 판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하 100km 정도 되는데요. 요 판의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지진파의 속도에 따른 지층을 분류하는 것은 많이 익숙한데 판이라는 개념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개념이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기를 보시면 기억에 이 경계에서 대륙판과 해양판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친절하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니은의 판의 경계 부근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쵸? 해구의 이 부분, 여기를 우리가 섭입대라고 합니다. 해구의 섭입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며 마그마가 생성되므로 화산 활동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얘네가 올라와서 이렇게 화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디귿. 대륙판은 대륙지각과 맨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이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맨틀의 상부 맨틀의 일부를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대륙판은 지각의 종류가 대륙지각으로 바뀌는 거죠. 대륙판은 대륙지각과 맨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 해양판은 해양지각과 맨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이 됩니다. 그래서 21번 문항은 기역, 니은, 디귿, 보기 모두 정답이므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의 성취 기준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와 염분비 일정 법칙을 통해 해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프는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층상 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B, C층이 있는데요. A층은 혼합층이죠. B층은 수온 약층, C층은 심해층입니다. 기억에 A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께가 얇아진다라고 했습니다. 혼합층은 바람의 마찰력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되어 생성되는 층이죠. 그렇다면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질 것입니다. 얇아진다라고 했으니까 기억 보기는 틀렸습니다. 니은 보기. B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수온 약층이다.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서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온 역시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입니다. 니은 보기는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C는 태양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층이다. 심해층은 태양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온 변화가 없죠. 보통 4도C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는 표현이므로 니은과 디귿 보기가 맞는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의 성취 기준은 기단과 전선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기도를 활용하여 저기압과 고기압의 날씨를 비교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문제의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로 알 수 있는 포항 지역의 날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항 지역은 지금 온대저기압의 앞쪽, 즉 온대저기압에 포함되어 있는 온난전선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에 층운형 구름이 관측된다. 맞는 표현이죠. 온난전선의 앞쪽에는 권층운, 고층운, 난층운 등 모두 층자가 붙는 층운형 구름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층운형 구름들이 관측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은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있다. 소나기성 비는 온대저기압에 위치한 한랭전선의 바로 뒤쪽에 위치하게 되죠. 바로 이 구역에서 소나기가 내립니다. 온난전선의 앞쪽에는 넓게 이슬비 형태의 잔잔한 비가 내립니다. 3번 보기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했는데 온난전선의 앞쪽에서는
남동풍과 같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주로 불고 있습니다. 4번 보기 온난전선 통과 후 기온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온대저기압을 이렇게 잘라서 X, Y로 단면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 여기가 Y면 온난전선은 이렇게, 한랭전선은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와 여기에 찬 공기,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난전선 통과하면 기온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4번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5번, 저기압이 다가올수록 기압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기압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저기압의 중심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압은 점점 낮아집니다. 5번도 역시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의 성취 기준은 지구 자전에 의한 천체의 겉보기 운동과 지구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지방의 관측자를 기준으로 지구의 자전과 천체의 일주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천구라는 개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구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원으로 그려져 있으나 천구는 관측자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이 무한대인 가상의 구체입니다. 그래서 천체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구상에서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천체들을 투영하고 있는 그런 가상의 구체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별 A는 북극성이다. 별 A를 보시면 지금 현재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할 수 있죠. 사람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평선이 이렇게 있고 북쪽 하늘에 떠 있습니다. 중위도 지방이고요. 북반구니까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지구 자전축과 거의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는 별은 북극성이 맞습니다. 니은 보기는 지구 자전 방향과 천체들의 일주운동 방향은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 자전 방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서에서 동,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천체들의 일주운동 방향은 별의 일주운동 방향이라고 나와 있죠. 천체는 하늘에 떠 있는 물체들을 모두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체들의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로, 즉 시계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따라서 틀린 표현이고요. 디귿 보기는 관측자가 북쪽 하늘을 보면 천체가 별 A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북쪽 하늘 방향을 보시면 천체들이 이렇게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역과 디귿 보기가 옳은 표현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25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의 성취 기준은 우리 은하의 모양, 크기, 구성 천체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그림은 우리 은하에 대해 세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항에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은하가 무엇인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약 2, 3만 광년 정도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 A는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 은하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2, 3만 광년을 약간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A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 B는 은하수는 우주의 중심 방향을 나타낸다. 은하수라고 하는 거를 북반구에선 사실 보기 조금 힘들긴 한데 요즘 사진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으로 보이는 별이 많이 모여 있는 띠를 말하지요. 그래서 은하수가 우주의 중심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 쪽에 보이는 별들의 띠입니다. 학생 B도 잘못된 내용이고요. 학생 C는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야 라고 했는데 우리 은하는 옆에서 보면 납작한 원반 모양, 보통 뭐 이렇게 그려지죠.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요. 이렇게 그려지고 위에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문제에 주어진 그림처럼, 자 가운데 여기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막대입니다. 지금 노랗게 형광펜으로 칠했는데 이 막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위에서 보게 되면 중심에 막대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죠. 그래서 C만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과목 1회 문제지의 문항 해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영상을 다시 보거나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크중 학업 성취 평가와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가 교육과정 지원 포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항과 함께 학습하면 중학교 학습 내용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